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정책 검증 TV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누가 더 적합한지, 누가 더 경쟁력을 갖는지, 요즘은 이 두 단어 가지고서도 양 캠프 사이에서 신경전이 미묘하던데요.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죠. 이 두 후보가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오늘은 패널도 없고 방청석도 없습니다. 1대1 토론을 위주로 꾸며갈 것이고요. 모두 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외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 후보가 7분씩의 주도권을 갖는 상호 토론을 중심으로 꾸미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는 미처 못다한 것을 또 자유 토론으로 5분씩 주도권 갖는 토론도 있겠고요. 간간히 제가 좀 분위기 띄울 겸 해서 양 캠프가 준비한 가벼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나오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네. 단일화 룰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됐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골머리 앓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내일 두 분이 만나십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양 캠프에서 추첨을 통해 발언 순서 그리고 자리 배치 등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모두 발언이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입니다. 3분씩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큰 국가적 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 환란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시작과 함께 카드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미국발 금융위기 또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침몰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맞이했던 국가적 위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잘못 없이 외부에서 이렇게 닥쳐온 그런 위기도 있고 또 우리가 자초한 위기도 있고 우리가 평소 대비가 부족해서 생긴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미리 방지하고 잘 극복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갈팡질팡한 것 보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전쟁 날 뻔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은 실패나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좋은 뜻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정의 구조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참여정부 5년 동안 4년간 청와대에 있었지만 참여정부를 꼬박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대통령도 관료나 재벌에게 휘둘리기 일쑤이고 그래서 관료공화국이라든지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마하신 준비들 중에 제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정치학자들 조사 가운데 제가 국정 운영 또 위기관리, 정치력, 비전 제시, 또 소통 능력 모두 1등을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가 뽑은 차기 대통령 적격자 조사에서도 제가 1위를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새 정치 혁신과 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새 정치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곧 이어서 안철수 후보 모두 발언 역시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내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 불편이 참 크실 겁니다. 왜 정치가 이런 일들을 조정해주지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민생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제 몫을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십니다. 지난 2달간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성남 새벽 인력시장,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 현장, 곳곳에서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30대 주부들이 제 손잡고 우셨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출마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출마 선언하고 만난 한 어르신이 제 손에 꼭 쥐어준 편지를 자꾸 꺼내서 읽어보곤 합니다. 이 편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환영합니다. 제 영혼을 듬뿍 담아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저는 6살, 7살 두 손녀딸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께서 늘상 정도 벗어나서 버린 행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고 싶었는데 이젠 그 마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모두가 기본 지키기 하면서 정도를 걸어간다면 우리나라가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보여서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꼭 청와대 가셔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진도에서 태어난 할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제 손 꼭 잡고 이번에는 제발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40대 직장인이 지금 아니면 언제 국민이 정치를 이겨보겠냐고 간절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불안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치, 억울한 분들에게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정치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진심과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도 좀 풀 겸 가벼운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이고요. 순서는 안 후보 먼저, 그 다음 문 후보 답변하시고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 질문은 두 분 후보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 양 캠프에서 하나씩 준비해 오신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드리죠. 두 후보 모두 군 복무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특전사 사병으로 복무하셨고 한 분은 군의관으로 복무하셨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흔치 않은 군 복무 경험을 두 분 다 가지셨다고 볼 수 있어요. 군 복무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안 후보부터 1분 30초. 네, 말씀하셨듯이 의사로서 생활하다 군대 군의관으로 갔습니다. 해군에 근무했습니다. 우선 진해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 그 해군에 배속받고 옷을 육군보다 2배는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예복도 있고 해군복들이 아주 화려한 구두도 백색 구두 처음 신어봤습니다. 진해 가서 또 수영 훈련도 했습니다. 진해 앞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이제 해안까지 헤엄치면서 지금 다른 운동보다도 수영은 제일 자신 있는 것도 그때 그 훈련 덕입니다. 얼마 전 또 군대들을 방문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또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건강한 튼튼한 그리고 사명감에 벅찬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 오히려 해병대 지원이 더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마음 참 기뻤습니다. 이러한 그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군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고
군대 생활 중에 또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고 또한 그 경력 단절에 대한 어려움들 또는 걱정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담고 돌아와서 군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군대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군 시절 에피소드 하나만 1분 저는 강제징집을 당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유신반대 시위를 한 것 때문에 제적되고 구속이 됐었는데 집행유예로 출감하고 나니까 곧바로 신체 검사도 받지 않았는데 입영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하게 됐고 훈련소 마치고 특전사로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특전사는 일반 보병부대보다 훨씬 훈련 기간이 깁니다. 신병훈련 마치고 난 이후에 공수훈련 또 특수전 훈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받고 그리고 요즘과 달라서 그때는 입영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야 처음 이제 면회가 허용이 됐는데 그 무렵에 제 처가 그때 연애 중이었던 제 처가 면회를 왔는데 그때만 해도 군대에 면회를 가게 되면 먹을 것을 뭐 통닭부터 시작해서 떡이든 이렇게 잔뜩 가지고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풍습이었는데 제 처가 먹을 것은 전혀 가져오지 않고 안개꽃만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면회를 왔습니다. 오빠도 없고 하니까 이 군대에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때 안개꽃 하나름을 받아 들고 제가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안개꽃을 저희 내무반뿐만 아니고 여러 내무반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꽃병에 꽂아 두었는데 아마 공수부대 역사상 내무반에 꽃이 꽂힌 아마 첫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백구두가 기억에 남고요. 문재인 후보는 안개꽃이 기억에 남는군요. 자, 본격적인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7분의 주도권을 갖고요. 정치 분야부터 시작입니다. 문 후보가 7분 사용하시고 그다음 안 후보가 7분 사용하시게 되는데 부탁드릴 건 6분 45초나 50초의 질문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답변을 10초밖에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시간까지 좀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답변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뭐 중간에 끊으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문재인 후보 먼저 모범적으로 진행을 해보시죠. 아까 제가 이 모두에서 인사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후보 단일화 방안부터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동반자 관계가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맞짱 토론하게 되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오늘 넥타이를 보니까 좀 단일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낮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하셨죠. 그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후보 간에 직접 만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협상팀 지지부진하니까 어떻게 뭐 내일 당장이라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 뵙고 좋은 방안들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날 이렇게 다시 이제 만나서 월요일부터 이 단일화 방안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별로 이제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보들 간에 만나서 담판하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또 이제 실무 협상팀도 조금 더 진도를 내면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월요일 날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하자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론조사의 대상자 모집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주장한 것에서 지금 전혀 지금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 좀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안 후보님께서 조금 동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문 후보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월요일 날 이렇게 만나 뵙고 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일임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양쪽 멤버들이 워낙 좋은 분이고 창의력들이 있는 분이어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가이드라인들을 줬습니다. 어떤 후보 단일화 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하고 또한 누가 박근혜 후보에게 이길 수 있을지를 뽑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의견 접근들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협상팀에 재량을 주시면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주장했던 것에서 조금도 지금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주장을 계속 지금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좀 불만스러워도 한 걸음씩 양보해 가면서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거 서로 좀 양보했구나. 서로 위험 부담도 조금 반반씩 나누었구나. 이렇게 정도 같으면 양쪽이 승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재량이 없다면서 저는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저희는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기로 하고 협상팀도 두 가지 트랙으로 함께 좀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제안해서 전혀 물러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기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정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안 후보님께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많이 이제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것이 우리 이제 민주통합당도 많이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정치의 동력으로, 그렇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 후보님의 큰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함께 이렇게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를 좀 제대로 바꾸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새로운 정치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의원 정수를 한 100명 줄이자. 그리고 중앙당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를 하자. 또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도 그냥 대폭 이렇게 삭감하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정치가 그동안 워낙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치가 제대로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재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방향이지, 정치가 잘못했다 그래서 정치를 아예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새 정치의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또 말씀하시기로는 의원 정수 숫자 줄이는 것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한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양쪽 실무팀들이 모여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같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같이 합의한 내용들이 국회의원 정수 조정하겠다. 그리고 또 비대한 중앙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 국고 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양쪽 다 이제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시니까 거기서 더 말씀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정치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정치의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 즉, 정치의 힘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우리가 의원 정수 조정이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네. 이 조정의 뜻은 저희는 지역구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었고,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표현으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안 후보님 측에서는 그 조정이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 점은 혹시 잘못 보고받으신 게 아니신가요? 자, 문 후보님 7분은 다 지나갔는데요. 예. 안 이어서 후보님이 하시죠, 바로 뭐. 예. 이어서 네. 거기에 대한 네. 답변 시작하시면서 예. 이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안들을 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리고 또 지역구를 줄이고 전체 국회 정원은 조정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맥락상 조정이라고 하면 늘린다 또는 줄인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늘리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했으면 아마 국민들의 동의는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저희 둘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보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계속 다시 주도권을-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죠. 안 후보께서 예. 주도권 네, 가지시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자는 확고한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문 후보께서 지금 현재 2012년 대한민국에서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대 정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요즘 시대적인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죠. 그리고 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까지는 우리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 또 권위주의 해체,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까지 발전하자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상은 거기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고가 필요한데요.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체제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졌죠.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정부의 어떤 권한 남용, 그다음에 부정 비리,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 견제하고 균형을 잡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제대로 활발해져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그리고 상권이 제대로 분립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아마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솔선수범의 리더십,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의 리더십, 그리고 요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혼자서 결정하는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게 하고, 리더는,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아마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단일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년, 2년 후에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두 분 대통령을 배출한 야당의 전통을 가지고 계신 유서 깊은 정당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을 하시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더 크게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가 두 사람 중에 누가 야당의 수장으로 적합한지를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표 선수를 뽑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왜 자신이 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 말씀하신 그 리더십 어떤 분쟁 해결, 여기 하나 더 보태자면, 우리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나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정치 문화, 이런 것을 좀 바꾸고 이게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단일화의 목적이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내고 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그것을 이제 판단해내는 것이 이 단일화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로부터 누가 더 많이 지지받느냐, 그것이 저는 단일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의 방안도 마땅히 그런 후보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판단받는데 단일화의 방안에 역점이 주어져야죠. 지금 이제 단일화의 방식이 그 점에서 조금 이렇게 제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네, 제 의견은 마지막 투표 순간에 만약에 박근혜 후보와 그리고 이제 단일 후보가 있을 때 누구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가, 그게 현장 상황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5초 남았는데 뭐 더. 예, 질문 안 하셨습니다. 예. 예. 정치 분야 시작하자마자 두 분이 뉴스를 막 던져주시네요. 네. 아까 두 분이 내일 만나기로 하신 거 맞죠? 예, 그렇게 뭐 노력해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로 바로 넘어가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먼저 주도권을 갖고 7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일상화된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경향들이 심해졌는데요. 왜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그 일상화된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취해왔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말입니다만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표현되는 시장 만능주의, 시장 근본주의, 이것이 지금 이제 맞지 않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성장이 이루어져도 그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진 것이 지금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어떤 경제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포용적 성장 정책, 그리고 또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또 일자리 중심의 성장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와 우리 안철수 후보님 의견이 거의 뭐 지금 일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일자리와 연결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이 재벌 기업과 대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수출을 늘리면 그 경제 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산층 서민들에게 다 이렇게 고루 퍼져 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경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재벌기업,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만 커지고
그 경제 성장의 효과가 또 혜택이 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나누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그러면 그 소비 능력이 커지면서 내수가 또 이렇게 진작이 되고 내수를 진작시킴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안이라고 지금 다들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지금 모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성장의 일자리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그 실물 경제 부문이 있고 이제 금융 부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 부분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 이 그 금융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점점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실물에 비해서 오히려 금융 부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그 금융이 실물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이고 그것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처방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우리 뭐 자동화의 어떤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꾸 해외로 공장들이 이전되는 그런 탓도 있을 테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 때 2003년에 법인세가 2%포인트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에는 출자 총액 제한제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 계셨을 때이니까요.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시 저는 뭐 민정수석이어서 정책에 관여할 때는 아닙니다만, 이 법인세 인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조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길이라고 그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동의를 해서 법인세 2% 인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이 과거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종제는 당시에 조금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출종제가 완화되고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출종제가 아예 이제 폐지가 됨으로써 이 재벌 기업들의 그룹들의 문어발식 확장 이것이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게 됐죠. 그래서 출종제는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출종제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예외가 많아가지고 이제 실효가 없었던 것이고 출종제의 취지나 방향 자체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드리면 원로 정치학자 최장직 교수님께서 지난 2005년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집권 엘리트, 그 최장직 교수님 말씀입니다. 집권 엘리트, 경제관료, 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개혁 공간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최근에도 이제 같은 의견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같은 인력풀에서 경제민주화가 잘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25초 남았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주도권 토론은 다 이어지겠습니다. 예. 이 참여정부 때 경제민주화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거나 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이렇게 좀 생겼다거나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한계였다고 저희가 뭐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보자면 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었죠. 그 시기에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면 좌파라는 소리를 들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 민주화나 복지 국가가 온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 바가 됐죠.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경제 민주화나 복지 국가 이제는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주도권 이어가시죠. 예. 아까 출종제에 이어서 우리 이 안 후보님은 이 재벌 개혁을 이렇게 이제 역시 주장을 하시는데, 예. 다만 이제 저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 해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존의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그냥 뭡니까 이렇게 재벌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 변화하기를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기존의 순환 출자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골목 상권의 침해까지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 이런 부분을 바로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제 정책을 만들 때 고민했던 부분이 자칫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단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냐면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는 그 취지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재벌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2단계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제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리고 또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우리의 목적은 달성이 된 것이지만 만약에 그래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2단계 말씀하셨던 기존의 순환 출자들도 전부 해소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또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그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 관점은 기존 순환 출자는 해소한다. 그렇지만 그건 2단계 조치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것을 수단으로 쓰겠다. 그렇게 기존의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이미 지금 확장될 만큼 확장돼 있는 이 재벌들의 어떤 그 문어발식 그 구조들, 예. 또 이 골목 상권 침해들 어떻게 이제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경쟁력은 살려나가야 된다. 재벌은 세계 무대 속에서 다른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서민 경제는 따로 또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것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우리 안 후보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재벌의 계열 분리 명령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또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벌의 계열 분리 명령제 그러면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난 한 100년간 2건 정도 밖에 사례가 없고 지난 한 30년간은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실효성은 없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재벌 해체라는 그런 아주 이제 과격한 인상을 저는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사실 재벌에서 순환 출자만 끊는다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는 내부 거래입니다. 사실 내부 거래만 잘 잡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그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상속까지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부 거래를 끊을 수 있을 건지를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찾으면 이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순환 출자에 대한 처리 문제이겠습니다. 또한 계열 분리 명령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황이 특수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벌에 많은 권한이 집중이 돼 있고 정말 문어발처럼 자꾸 확장이 되고 있어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계열 분리 명령제라는 건 삼성전자에서 빵집을 하지 말자. 그것이면 그건 아주 그 분리를 해도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일감 내부 거래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을 한다는 거, 단속한다는 거 하고 계열 분리 명령제하고는 별로 그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금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의 정책하고 감독이 지금 이제 금감위에 같이 이렇게 이거 모아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정책 기능은 지금 기재위에 옮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기재위는 과거에 재경부에다가 그 우리 이제 예산처까지 이렇게 합쳐진 아주 이제 거대한 기구고 거기에 금융에 대한 정책 기능까지 보태면 그러면 그야말로 아주 막 거대한 공룡 같은 기구가 되고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래 목적은 그 금융감독원을 2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취하겠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권을 감독하고 그렇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금융정책이 기획재정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 필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권한 집중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재위로는 안 간다고 그렇게 기재위로 가지만 거기서 이제 인수위에서 전체적으로 그 권한들을 재조정할 겁니다. 네. 예. 7분을 넘긴 상태로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예. 이래서 제가 경고를 드렸던 거예요. 6분 30초, 40초의 질문을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이어질 사회 분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꼭 좀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경제민주화 부분 또 특히 재벌개혁 분야에 좀 집중된 그런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아마 야권 지지자분뿐 아니라 재벌 계열사에 있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두 분 목소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아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역시 좀 분위기 전환용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캠프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답변 순서가 문재인 후보가 먼저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죠. 두 후보 모두 정치를 업으로 삼으신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정치를 업으로 삼았다. 문재인 후보는 총선 출마 결심하면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하시면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장면이 있다면 장면입니다. 무엇인지 답해 주세요. 예. 문재인 후보. 예. 지난번 출마 선언 후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이걸 이제 현장을 제가 이렇게 직접 찾기 위해서 노량진에 있는 공시촌을 방문을 했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원과 또 그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고시원들이 쭉 모여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컵밥이라고 컵에 볶음밥을 담아서 한 끼가 2,000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을 찾아갔는데 이 고시원이 한 평 정도 되는 방이었어요. 책상 놓고 침대 놓으니까 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로 의자를 놓을 이 공간이 없어서 침대 모서리가 의자 역할을 하고 방문하는 사람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이제 처지였는데 그 공무원 경쟁률이 보통 100대 1 또는 200대 1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일자리 부족, 그로 인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솟는 많은 그 경쟁들, 비용들, 노력들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참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했고요. 예. 고시촌 장면. 예. 안철수 후보는 한 장면. 네, 전국 여러 곳을 다녔었습니다. 특히 통영에 동피랑을 갔습니다. 저도 가서 알았는데 그 피랑이라는 말이 비탈길의 한국어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비탈길인데 거기가 달동네입니다. 달동네인데 그 시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함께 머리를 이제 맞대고 짜낸 아이디어가 그 마을의 모든 벽에 벽화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전국에서 예술가들을 모아서 예쁜 벽화를 그렸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해서 하루에 관광객이 3,000명이 넘게 됐습니다. 마을이 살아났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벽을 헐어서 그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공동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봤습니다. 보면서 느끼게 됐던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그 기본적인 정신은 공동체 복원이다. 서로 사람들끼리 공동의 위기에 힘을 합쳐서 그것을 무찌른다는 그런 생각. 또 혁신이라는 게 일부 엘리트의 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포용적인 성장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는구나. 그런 아주 뜻깊었던 교훈을 얻었습니다. 통영 시민들이 고마워하겠는데요. 홍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회 분야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상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주도권 갖고 7분 토론 이끌어가 주시죠. 사회 분야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반값 등록금 이제 취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반드시 시행할 겁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도 이제 그쪽에 대해서 잘 많은 공약들을 만들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재임하실 때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하고 그 뒤에 사립대까지 등록금이 폭등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을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안 후보님도 동의는 하시지만 저는 작년 내년 중에 국공립대학은 바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모든 사립대학까지 다 이제 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서 우리 안 후보님은 임기 중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시하겠다는 방안이어서 저는 이제 속도가 너무 이렇게 느리지 않은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학 등록금의 인상 부분은 참여정부 때도 꽤 많이 올랐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반성적인 입장에 서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값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정적으로 이게 조금 벅찬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조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이 경제 복지 정책 같이 이렇게 조금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에서 합의를 꼭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또 국민건강보험 쪽 이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 전환 후에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연간 5조 원 이상 막대한 추가 비용이 조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추가 비용이 국가 재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건지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 또 바로 내년에 100만 원 상한제가 실시가 되는 건지
그런 그 시간 계획도 궁금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지요. 이 그 100만 원 상한제는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00만 원 상한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5조 원 가량의 이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한데 아마 저희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 가운데서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로는 기존의 우리 제도가 해마다 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제대로 안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안이고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이제 충당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조금 더 정상화해서 우리 이제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가구별 건강료 부담을 좀 늘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엄밀하게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한 세대당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5,000원도 부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일반 국민들 80% 정도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료보험료가 가구당 20만 원쯤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상한제를 하게 된다면 민간 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원 대책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 이제 가구당 5,000원씩은 월입니까? 매월 5,000원씩.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 20만 원씩은 월입니까? 년입니까? 월요. 월입니까? 예. 월 20만 원씩 가구당 지금 민간 의료보험 예. 하고 있다는 예. 그 말씀이신가요? 80% 정도가. 예. 예. 그다음 또 다른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고용률 보니까 여성 경우는 M자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30대 여성들이 전체 평균 고용률에 못 미치는 아마도 육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30대 여성들이 평균 고용률 정도만 되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0.2에서 0.3%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보편적 보육이 다 되더라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직장 여성들이 많이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럼 보육 0세부터 5세 보육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방과 후 초등학생들 돌볼 곳이 없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출산이나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여성 수가 거의 50만 명 정도 이렇게 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좀 들고 난 이후에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하죠. 그때는 다 이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밖에 찾지를 못하게 돼서 대한민국 여성들 고용의 대부분이 지금 비정규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과 후에 이제 돌봄 체계는, 이 방과 후에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통영의 한아름 양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그래서 방과 이후에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역 도서관, 그다음에 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해서 방과 후에 아동들을 계속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간이 지났지만 문재인 후보가 답변 좀 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두 분 다 양해하셨으니까. 예. 이제 주도권 토론 문재인 후보
예. 시작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 후보님은 안철수의 생각, 거기서는 이제 복지 부분을 꽤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공약집에는 이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 하신 표현들 보면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이렇게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 조금 느낌을 받는데 뭐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격차라는데 이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격차,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 빈부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성별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이런 모든 격차들을 가능하면 해결하는 것이 다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격차 해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당연하게 그 복지, 경제민주화, 그런 모든 우리의 가능한 수단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복지나 경제민주화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격차가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들이 만들어진다는 그 두 바퀴 경제론도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보편적인 복지, 선별적인 복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보편적 복지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원이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은 그 소외계층, 사회적인 약자계층부터 먼저 선별적인 복지를 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삼아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경제민주화와 함께 복지국가를 우리가 다음 정부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쓰기가 아직 이르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우선 그보다 더 훨씬 포괄적이고 한 단어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대 과제가 저는 격차 해소라고 보고, 그 세부적으로 복지, 경제민주화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격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격차가 소득 격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소득의 격차가 워낙 크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 시장 소득의 격차를 이제 줄여주는 것이 말하자면 복지 재정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여주면서 가처분 소득에서는 좀 더 접근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진위계수를 또 이제 완화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GDP 가운데 복지 재정에 지출되는 비율이 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OECD 국가들 보통 평균이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로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우리가 이제 복지에서 이 가장 이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까 보육 또 교육과 함께 의료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의료 부분에서 이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말하자면 중질환에 걸린다면 집안 전체가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지금 형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까 100만 원 상한제를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0만 원 상한제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다음 정부 임기 중에는 하자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저희 공약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의료보험, 아까 의료보험 건강료를 이제 5,000원 정도 인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인상하지 않고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에 집권 2년 내에 여러 가지 그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증 질환, 그리고 선택 진료비, 간병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입원 환자 같으면 지금 현재 62% 정도의 그것을 80%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내년도에도 당장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의료보험 인상을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재정 부담들 또는 이제 그때 형편이 나아진 그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 상한제는 그때 가면 이룩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의료보험의 보장률이 63% 정도거든요. 그것을 이제 80%로 높인다 그러면 거의 OECD 평균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어서 사실은 굉장한 것이죠. 네. 저는 그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복지 이를 말씀하시면서 복지에 대한 재원 대책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데. 예. 저희들이 그 예산 소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단일화 팀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이 경제와 복지에 대한 공동 비전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팀에서 이제 서로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교환해서 아마 문 후보님 측에서도 지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복지 재원은 문 후보님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의료 쪽입니다. 약 5년간 30조 원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 분야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예. 지금 경제 사회 분야는 지금 실무팀들이 논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선언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실무팀들의 논의 과정에 두 분 후보님께서 직접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좀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무진들이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문 후보 7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아까 부자 감세 철회도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짧아서 아쉽고요. 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지난번 이제 공약 발표에서는 없어졌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면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이 부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포럼에서 18개월 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제 조건이 부사관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섣불리 그냥 다른 어떤 국방에 대한 투자 없이 병력 복무 기간만 단축시킨다면 오히려 우리 국방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부사관 내지는 직업 군인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무기가 현대화가 된다면 그때 이제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18개월 단축하는 보안 대책이 이렇게 전문 화사관제를 늘리고, 그리고 또 아까 부사관을 늘리는 그것이 이제 보안책으로 원래 참여정부의 국방계획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 발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 조건을 지금 달고 계시거든요. 금강산 관광 재개도 뭔가 북쪽에서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남북 공동 의료 구역도 북한의 NLL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북한 쪽의 선행 조건들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조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전제 조치들을 다 풀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그 재발 방지 대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금강산에 또 다시 그 관광을 재개한다면 관광객들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그런데 먼저 뭐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 지금 대화가 단절된 게 이명박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 입장은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에서 사과 문제, 재발 방지 문제, 경제 교류 문제, 인도적인 지원 문제까지 다 이렇게 협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조치, 이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환이 필요하다라고는 동의하시는 네,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일단 금강산 관광도 일단은 재개를 하면서 방금 이 재발 방지라든지 우리 그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자라는 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 재발 방지 약속은 받은 다음에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북측에서 현정희 현대그룹 회장 방북 때 이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뜻을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받고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 해군기지, 네. 그냥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계속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주 해군기지가 원래 2007년도에 참여정부 때 계획이 돼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그 전제 조건이 민군 복합항이었거든요. 민간 항구는 관광 목적의 항구였고, 그 다음에 군항은 모항이 아닌 기항 목적의 군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 취지는 군용 부두와 민간 부두가 병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전체를 지금 군항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고, 다만 군항의 방파제 안쪽에 그 크루즈 선박의 접안을 허용하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민군 복합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금년도 예산을 아예 전액 삭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민용, 군용의 병존,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지 않아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요? 직접 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다녀왔었는데요. 가서 주민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그 책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강정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사 현장이, 그리고 또 그것이 결정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과연 충분히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해군기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테니까, 지금까지 4개 정부에서 공동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우선은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이제 주민들 말씀을 듣고 알았던 부분들이 그 절차 자체가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조치가 취해졌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동의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편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좋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원래 계획대로 약속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 부분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차기 정부에서는 그 부분 포함해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들이 이런 공사에서 원래 계획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고 미진한 부분은 문재인 후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분. 예, 남북 정상회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먼저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한을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교섭할 때 그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가 있고, 또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벤트 사건으로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문 후보께서 취임 1년 이내,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여러 번 공언을 하셨고 최근에 공약 발표까지 하셨는데요. 시기를 못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렇게 안 후보님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때를 뒤돌아보면, 이 남북 14 정상선언에서 아주 좋은 이제 합의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임기 말에 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임기 중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정권이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권이 그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 합의가 유명무실화된 그런 이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2번의 정상회담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것이 14정상선언에서 무려 48개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사업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이행하기 위해서 또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도 설치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가동시키고 48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어떤 개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속도를 위해서 아예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 쪽에 특사를 보내서 제 취임식에서부터 초청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기 첫 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미국이나 중국 정상들하고도 충분히 조율된 가운데 정상회담이 돼야겠죠.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가겠다라고 이미 제가 공약을 해드린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약 발표를 살펴보면 정상회담 시기는 물론이고 각국과의 조율은 2013년, 이행기구 설치 2014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놓으셨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봅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대북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끌려다니는 결과가 우려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다시 또 남남 갈등이 우발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대북 정책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정책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1, 2년 동안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렇게 이행해 나간다 그러면 초기에 중요한 계획의 시기를 다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책 공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로드맵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 당선되면 인수위 시절에 그 계획을 확정해서 침과 동시에
우선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로드맵을 미리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대북 정책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우방인 그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북 정책 방향을 미리 우리가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동의 없이 어떤 그 밀실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인수위 시기에는 또 그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재조정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수위 때 계획들 다시 한번 다듬고 확정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물론이죠. 세상에 뭐 요지부동의 로드맵이 있겠습니까? 예, 그건 좀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는 관점에서는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겠죠. 그 모든 정책이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때그때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조정도 하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미리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조기에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인수위가 아마 한 달도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인수위가 가동이 되면 그 한 달 후의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약속한 것과 인수위 계획이 다른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그래서 안 후보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현시 공동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복지정책도 미리 합의하고 또 우리 그 외교안보 정책도 미리 합의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롭게 구상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지금 미리 그 합의를 하는 절차를 취하겠습니까? 예, 아까 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그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하셨는데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에게 그 김정일 위원장이 한 구두 약속으로 관광객들 신변 안전 보장이 그걸로 된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쪽에서 분명한 약속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약속했던 것이 사실인지 여부만 재확인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북한 쪽의 공식적인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라라고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정말 굵직굵직하고 핵심적인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드리지 않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5분씩 주도권을 갖는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분석하고 예측하기는 아마도 이 5분 자유토론 시간에 단일화 협상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들 전망했는데 아까 정치 분야에서 이미 그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토론에 정말 어떤 주제들을 만지실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먼저 5분 주도권 토론. 네, 분야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대책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정부는 바로 위기 대응팀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캠프 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분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계부채 문제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또 복지 문제까지 다 이렇게 맞물려 있고 모든 것을 다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아까 제가 모두 인사 말에서도 역대 정부가 겪었던 위기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정부도 이렇게 자칫하면 이런 가계부채 그 문제를 비롯한 그리고 또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한 또 우리 경제 위기 이것을 함께 이제 맞이할 그런 이제 우려가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시나리오별 대책들을 잘 강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안 후보님 말씀대로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팀들 미리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문제도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이 이제는 어떤 재산 정식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투기의 대상이 되고 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어떤 그 연착륙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자리 공약에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150만 개, 5년 임기 동안 150만 개입니까? 예. 예, 150만 개 그 일자리 혁명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그 200만 개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만드는 걸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숫자만 이렇게 따진다면 일자리 혁명이라고 부르기는 좀 이제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공약집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들이 워낙 일자리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다 이렇게 합해보면 거의 한 30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그 숫자가 좀 이렇게 150만 개가 맞는 건지 그쪽이 맞는 건지 또 이제 그 일자리 혁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자리 그 150만 개라고 저희가 수치를 그렇게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을 다 모아보면 그것이 15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게 그 수치가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는 임기 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또 보다 장기적인 목표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한 70만 개가 는다. 이런 것은 보다 장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생긴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숫자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일자리 개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간 한 110만 개 정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해마다 2조 한 5천 정도 이렇게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자리의 수준이 거의 이제 공공근로 수준의 아주 그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에 투입하는 2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한 4조 정도로 이렇게 늘리고 그 밖에도 일자리를 돕는 이게 고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기 부양 예산들까지 잘 이렇게 운용을 하면 저는 일자리 수를 임기 중에 150만 개 만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훨씬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일자리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5분 주도권 분야는 네, 저는 아까 이야기가 좀 끊겼는데요. 이 부분이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요. 우리가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의원 정족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양쪽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조정, 그 다음에 우리 안 후보님 쪽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그래서 양쪽을 모두 담는 표현으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그것을 이제 안 후보님 측에서는 축소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언론에다가 알렸거든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안 후보님은 좀 축소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정치 공동선언의 그 협상팀으로부터 그 협상의 상황을 제대로 지금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또 하는가 하면 중간에 우리 인적 쇄신 요구를 하면서 마침 우리 이박퇴진으로 표현되는 그런 요구들이 새정치 공동선언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 후보님 캠프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도 널리 이제 강조들을 하셨고 그런데 정작 민주통합당에서 많은 고심 끝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안 후보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아르모님 말씀에 그 진정성을 믿는데 그렇다면 역시 또 이 새정치 공동선언의 그 협상팀으로부터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아까 지금 실무 협상팀의 그 태도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주장하고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예,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 이제 문구를 정확하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안 의원님 의견대로 만약에 했다면 축소라고 썼겠죠. 네, 그런데 축소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의원님 지금도 축소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조정이라고 하면 이제 현상 유지는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축소 또는 확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고요. 그렇게 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면 양쪽 주장을 다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조정 이런 표현을 쓰면 나중에 단일화되는 후보가 자기 소신껏 축소로 가든 제가 주장하듯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서로 이렇게 조정할 쪽으로 가든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사실은 제가 요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를 제대로 알고 보면 조정이라는 것이 축소도 아니고 물론 정권도 아니죠. 그런데 자꾸 왜 그것을 축소라고 해석하시냐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둘만 합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궁금해 여기는 것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단일화 협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저희가 좋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론조사의 이 대상자 모집 방식을 우리는 개연 중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안 후보님 측에서는 후원자 또는 펀드 가입자 중에서 선정하자 그런 주장을 이제 하셨거든요. 아니 그 당구당을 떠나서 저희는 그것은 조금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전혀 그에 대해서 양보 없이 있다가 지금 이제 공론조사가 불가능한 시간이 됐죠.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가상 대결 방식으로 하자라고 처음 주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 절충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우선 인적 쇄신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새정치 공동선언하는 실무자 간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 잘못된 정보들이 이제 끼일 가능성들이 있어서 사실 지난 주말에 인편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옛날 방식의 정치 관행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구이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당원과 이제 후원자 간의 그런 문제들인데요. 우선은 저희 후원자들도 이렇게 게시판을 보시면 이제 아시는데요. 어느 분이 돼도 좋다.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하는 문 후보님 지지자들도 저희들 후원자 중에 많으십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또 단일화를 바라는 민주당 당원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정식의 그런 조직이 있으시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면 후원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던 건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좋은 결론들을 합의를 도출하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언론에서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처음과 끝을 단일화 문제로 장식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쓸 것도 같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두 분 만나시기로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더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정책 주제들, 공약들을 상호 또 검증하고 약간씩 차이나는 대목들을 짚어내시고 이런 토론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매우 진지하고 몰입도가 높은 토론이 됐습니다만 아쉬운 게 한 번도 안 웃으셨어요. 두 분 다. 한 번씩 웃으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 중에 이건 정말 좋더라.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들으면 서둘러 아마 웃음이 나오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번엔 순서가 문재인 후보 먼저입니다. 1분 30초 안에 상대방 안철수 후보의 정책 가운데, 공약 가운데 이건 정말 좋더라. 이건 칭찬해주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가져다 쓰겠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죠. 제부터입니까? 저는 아까 약간만 길을 잇는다면 우리 안 후보님의 우리 단일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진심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상팀에게는 그대로 좀 이렇게 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조금 승부에 집착하는 것 같아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 이제 안 후보님의 이제 뭐 좋은 정책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이제 정치에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정당 혁신도 이렇게 또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정치가 또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것을 또 많이 또 이루기도 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민주통합당도 미적미적하고 있던 이런 이제 당내 혁신들 뭐 많이 이제 해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뭐 국회의원들 또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으로도 결정을 했고, 또 그것을 또 법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도 또 제출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투표 시간 연장, 그것도 이제 국민운동을 또 제안하셔서 지금 또 공동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 후보님이 정치에 뛰어드시면서 정말 우리 정치를 크게 변화시킨 정말 이렇게 참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칭찬 받으셔도 안 웃으시네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 가운데 이건 정말 좋더라. 예, 뭐니 해도 청년 일자리 공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들이 처음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될 때 못 가진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으로 전전한다든지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적인 복지 부담까지도 증대되는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라든지 또 고용분담금 정책 등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상적인 노동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국민 합의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들을 한시적으로 채택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그런 정책과 함께 실행을 한다면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기대한 만큼의 큰 웃음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인 만큼 그런 것 같은데요. 내일은 두 분이 좀 크게 웃으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에 대한 순서도 양 캠프께서 합의하셨습니다. 모두 발언과 같은 순서로 모두 발언에 처음 하신 분이 마무리 발언도 처음 하기로 합의하셨어요. 문재인 후보가 3분, 안철수 후보가 3분, 마지막 발언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이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일화 걱정 많이 되시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단일화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분위기, 붐, 시너지 효과까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투표에 참여하자라는 투표 참여 열기까지 일어나야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 정권 교체의 희망뿐만 아니고 정권 교체 이후의 어떤 새로운 정치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를 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까지 드릴 수 있어야만 우리 단일화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와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제가 힘을 합치면 우리 정당도 혁신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정치도 이렇게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안 후보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서로 함께 이런 힘을 합쳐나가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면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개혁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국정 경험이 있고 또 정당 기반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안 후보님은 또 기업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정보, 통신, 혁신, 융합, 창업, 미래성장 동력 이런 점에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미래 세력을 대표를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남북관계 발전, 국가 균형 발전 또 새로운 성장 이렇게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함께 단일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또 두 후보가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단일화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인지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세력이 힘을 합친다고 할 때 어느 세력이 중심이 돼서 예언을 넓혀나가면서 다른 세력을 품어나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 3분입니다. 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진심과 생각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60일을 걸었습니다. 살아온 50년 무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 생각하고 또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부족하구나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로 한 시대의 숙제가 저에게 더 분발하라고, 더 힘내라고, 또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공격도 어떤 비난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출마하자마자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조직도 세력도 없는 저는 마치 거대한 골리앗에 맞선 다윗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조차 뵙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제게 견뎌라, 포기하지 마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 다 국민 덕분입니다. 그 힘으로 그토록 경고했던 박근혜 대소론 꺾였습니다. 반값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단일화가 시작됐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위해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민생을 보살피는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살아납니다. 국민이 선택하시는 새로운 변화, 그것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적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40초나 남기고 마무리를 지으셨는데요.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분 다 단일 후보 되십시오. 이게 저의 덕담입니다.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단일 후보가 되시고 또 그분이 뭐 본선에서 대통령이 만약 되시더라도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꼭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2 후보 단일화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